식당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가 흩날리고 5명의 장교가 한 여군 소령을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군복 속에는 부대를 통째로 무너뜨릴 투스타 감찰 신분증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단 10초 뒤 그들의 군 인생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흑룡 포병 여단 간부 식당. 평소라면 왁자지껄해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지금은 야수들의 이죽거리는 조소와 짓누르는 듯한 적막만이 가득했다. 식당 한가운데에는 꼿꼿한 자세로 선 젊은 여군 소령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머리칼과 군인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육군 전투복 위로 쉰내 나는 김치 쪼가리와 미끈거리는 짬뽕 국물, 부패한 잔반들이 흉측하게 흘러내렸다. 불과 몇 초 전 건장한 남성 장교 5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식판을 그녀의 정수리에 내리꽂은 참이었다. 강서연을 애워싼 5마리의 굶주린 늑대들. 그 무리의 꼭대기에는 여단 참모장 송기호 대령이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흡족한 썩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좌우로는 최성만 중령 정우진 소령 한민우 대위 그리고 가장 막내급인 임재석 중위가 마치 큰 전쟁에서 이긴 양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짓밟듯 쳐다보았다. 기분이 어떤가 강소령? 송기호 대령이 뱀처럼 혀를 차며 조롱했다. 주제 파악 못하고 굴러들어온 불청객에게 우리 여단이 베푸는 특급 환영식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군.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간부들은 이 폭력적인 상황을 애써 외면하며 밥그릇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비겁한 침묵은 늑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암묵적 동의였다. 단절된 콘크리트 장벽 속에서 강서연을 구원해줄 동아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썩은 잔반을 뒤집어 쓰고 묵묵부답인 그녀가 한낱 초식동물이 아님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강서연은 턱을 당기며 아주 느릿하게 시선을 위로 끌어올렸다. 붉은 국물 자국 사이로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모멸감도 흔한 분노나 좌절도 깃들어 있지 않았다. 오직 절대영도의 냉기만이 감도는 영구동토층의 눈빛이었다. 이윽고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기묘한 호선이 그려졌다. 타는 듯한 지옥불 밑바닥에서 피어난 파멸꽃처럼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였다. 사실 그녀의 심장과 맞닿은 전투복 안주머니 깊은 곳에는 이 썩어빠진 철옹성을 한 줌의 재로 날려버릴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찬란한 은빛 투스타 마크가 박힌 특수 신분증이 핏빛 복수를 예고하며 단죄의 타이머를 세고 있었던 것이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작동했다. 자신들이 물어뜯은 먹잇감이 순한 양이 아니라 피에 굶주린 맹수 강서연이었다는 것을 저 오만한 수컷들은 곧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될 터였다. 이 아수라장의 서막은 불과 몇 주 전 강서연 소령이 동해안 최전방 흑룡여단 위병소를 통과하던 그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여단 작전과의 핵심 참모인 신임 작전 장교로 발령받았다. 꽉 막힌 남성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에 강서연이라는 예리한 칼날이 꽂힌 순간이었다. 부대에 들어서는 그녀의 뒤로 수백 개의 따가운 눈총이 꽂혔다. 환대나 경의는커녕 동물원의 희귀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불쾌한 흥미와 치마 두른 여군이 뭘 하겠냐는 짙은 멸시가 끈적하게 묻어났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 불쾌한 시선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기계처럼 서늘할 뿐이었다. 강서연은 군장을 맨 채로 곧장 여단 지휘부로 향했고 실세인 참모장 송기호 대령 앞에 섰다. 충성 명일부로 본 여단 작전 장교로 명받은 소령 강서연입니다. 쇳소리 하나 섞이지 않은 청아한 음성이었지만 그 속엔 한 줌의 온기도 없었다. 송기호 대령 그는 이 은밀하고 부패한 성체의 실질적인 군주였다. 육사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로 뱀 같은 혓바닥과 탁월한 정치질을 숨긴 탐욕스러운 권력자였다. 병사들 앞에서는 호탕하고 깨어있는 덕장을 자처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내는 자는 조용히 묻어버리는 잔인한 포식자였다. 송기호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엘리트 궤도를 밟고 온 타 부대 출신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강서연의 흠잡을 데 없는 인사 기록과 태산같이 굳건한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그는 즉각 머릿속에서 그녀에게 제거 대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환영하오 강소령 소문대로 눈빛에 도끼가 가득하군. 그는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인사 파일을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하지만 군대는 교실이 아니야. 매 순간 피가 튀는 야생이지. 이론서나 파고들던 샌님이 버티기엔 여기 공기가 꽤 탁할 텐데. 우리 흑룡의 룰에 맞춰 꼬리를 내릴 수 있을지 걱정이군. 겉보기엔 부드러운 조언이었으나 실상은 그녀의 목을 조르겠다는 살벌한 협박이자 경고장이었다. 송기호 대령의 철권 통치는 4마리의 충견들이 있어 가능했다. 행동대장격인 우측 날개 포병대 대장 최성만 중령은 앞뒤 안 가리는 성미로 미친 멧돼지라 불리는 구타 유발자였다. 그는 상명하복과 완령만이 군대의 진리라 맹신했으며 여군의 부대 배치를 국방력 낭비라고 대놓고 떠벌리는 마초였다. 반면 좌측 날개이자 강서연의 직속 과장인 작전과장 정우진 소령은 전형적인 뱀파이어형 간부였다. 윗선에는 쓸개가 빠진 것처럼 아부하면서 아랫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부류로 송기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부스러기 진급 포인트나 주워먹는 얍삽한 하이에나였다. 여기에 더해 진흙탕 싸움을 도맡는 말단 돌격대원 2명이 포진해 있었다. 악독한 일포대장 한민우 대위와 그를 형님처럼 모시며 온갖 비리를 배우는 풋내기 임재석 중이었다. 이 5명은 스스로를 오룡해라는 오글거리면서도 공포스러운 사조직으로 포장한 채 여단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강서연의 전입은 이 썩은 고인물에 날아든 날카로운 파편이었다. 그들은 이 건방진 불청객을 자신들의 흙탕물 속에 처박아 길들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짓밟아 쫓아내기로 작당 모의를 마쳤다. 괴롭힘의 신호탄은 전입 당일 오후 열린 지휘관 작전회의에서 터졌다. 송기호 대령은 간부들이 빼곡히 앉은 회의장 한가운데서 강서연을 일으켜 세우고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렸다. 강소령 이달 말 예정된 군단 합동 화력전 여단 작전계획서 초안을 자네가 책임지고 작성해보게. 데드라인은 내일 아침 7시. 문제 없겠지? 다분히 악의적인 수작이었다. 부대 지형과 무기 편제조차 파악되지 않은 전입 1일차. 장교에게 하룻밤 새 방대한 군단급 기획안을 짜라는 것은 자살 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송기호는 애초에 그녀가 백기를 들 것을 확신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역시 여자라서 작전 능력이 후달린다는 망신사를 뻗치게 할 심산이었다. 이 음흉한 판을 완성한 조력자는 정우진 소령이었다. 회의 산회 직후 정우진은 가식적인 선배의 미소를 띠며 강서연의 책상에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쿵 내려놓았다. 강소령 너무 부담 갖지 마. 이건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백업 파일들이니 살 붙이는데 쓰라고. 모레 아침까지 철야 좀 해야겠네. 말에는 꿀이 발려 있었지만 눈꼬리에는 비열한 비웃음이 매달려 있었다. 그가 선심 쓰듯 던져준 종이 뭉치는 재원과 좌표가 전부 엉터리로 조작된 함정 파일, 즉 치명적인 맹독을 품은 독사과였다.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새벽 작전과 데스크의 모니터 불빛만이 강서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수북한 문건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악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러나 짜증을 내거나 펜을 꺾는 대신 그녀의 입가에는 포식자를 사냥할 때 나오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강서연은 정우진이 남긴 쓰레기 서류들을 파쇄기 옆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보안 USB를 꽂아 국방망 심층 인트라넷 서버에 다이렉트로 연결했다. 일반 영관급 장교는 로그인 창조차 볼 수 없는 극비 보안 채널이었다. 그녀를 보호하는 진짜 타이틀, 즉 육군 본부 헌병대 소속 블랙옵스 감찰반장으로서 투스타 장군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초법적 권한이 발동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단 3시간 만에 흑룡여단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타격, 재원, 탄약, 재고량, 포상, 진지 위치 등 모든 기밀 데이터를 싸그리 긁어모아 재분석했다. 기계식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그녀의 손놀림은 한편의 전위 예술 같았다. 머릿속 시뮬레이터에서는 기상 악화, 통신 두절 등 수천 가지 최악의 변수가 교차하며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활용망이 설계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7시 정각.
밤샘으로 눈가에 옅은 그림자가 진 강서연이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등장했다. 그녀의 옆구리에는 갓 제본된 작전 지시서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송기호 대령과 오룡의 일당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쾌재를 불렀다. 꼴사납게 밤을 새웠군. 저 두꺼운 휴지 조각과 함께 간부들 앞에서 산산조각 날 일만 남았다.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서연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넓은 지휘 통제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쥐고 자신이 밤새 짠 화력 운용표를 물 흐르듯 설명해 나갔다. 그것은 야전 교범을 맹신하던 구시대적 포병 전술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파격적인 마스터 플랜이었다. 고고도 정찰 무인기와 위성 열화상 데이터를 연동해 적의 이동 경로를 초단위로 예측하고 화포를 점조직 형태로 찢어 생존성을 높이면서도 타격점은 한 곳으로 모으는 소름 돋는 지능형 전술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을수록 장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팔짱을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던 영관급 장교들의 턱이 서서히 벌어졌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빛들이 교차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치밀한 화력망 전개에 누구도 감히 딴지를 걸 수 없었다. 브리핑의 피날레 강서연은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스크린 중앙에 2개의 표를 띄웠다. 왼쪽은 정우진 소령이 어젯밤 짬 처리했던 엉터리 재원표였고 오른쪽은 그녀가 군사망에서 크롤링해 온 100% 무결점 최신 재원표였다. 참고 사항을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작전과장 정우진 소령님께서 제게 넘겨주신 기본 참고 자료를 보면 본 여단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한계 사거리가 30km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기술정보망 대조 결과 작년 4분기 사격 통제 장치 업그레이드로 현 시료 사거리는 40km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정소령님의 과거 자료를 맹신하고 화력망을 짰다면 이번 군단 훈련에서 적 지휘소는 우리 사정권 밖에서 여유롭게 탈출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낮게 깔린 그녀의 지적은 천둥소리보다 더 잔혹하게 정우진의 고막을 때렸다. 피가 싹 가신 정우진의 낯빛은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동료 간부들의 의구심 어린 눈초리가 일제히 그를 향해 쏟아졌다. 상석에 앉은 송기호 대령의 안면 근육도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자기 부하를 빠뜨린 꼴이 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강서연의 두뇌를 한낱 서류 벌레 수준으로 폄하한 오판의 대가였다. 그날 회의실에서 강서연은 압도적인 지적 우위를 뽐내며 데뷔전을 완승으로 장식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들뜨지 않았다. 이 작은 해프닝이 축배를 들 일이 아니라 진짜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에 공을 올린 것임을 본능적으로 냄새 맡고 있었다. 알파메일들의 얄팍한 자만심에 낸 생채기는 머지않아 시기와 질투로 뭉친 추악한 린치로 되돌아올 것이 뻔했다. 예상대로 브리핑 사태 이후 여단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총성 없는 전장 한가운데 고립된 강서연은 그녀가 마주한 이 적폐 카르텔이 삼류, 깡패들보다도 더 졸렬하고 음침한 방식으로 덤벼들고 있음을 실감해야만 했다. 작전 브리핑에서의 통쾌한 한 방으로 강서연은 아주 찰나의 순간 부대 내 공기가 정화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실력으로 찍어 눌렀으니 최소한 장교 대 장교로서의 알량한 존중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온실 속 화초 같은 상상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부신 활약은 늙은 늑대 무리의 길을 죽인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비뚤어진 열등감 스위치를 눌러버리고 말았다. 수괴인 송기호 대령은 그녀를 전공법으로 상대하는 노선을 전면 폐기하고 더 음습한 지침을 하달했다. 송기호는 서류 데이터로 강서연과 두뇌 싸움을 하는 것은 자해 행위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서서히 산소를 차단해 질식시키는 왕따 공작이었다. 1단계 실행조는 간사한 정우진 소령의 몫이었다. 그는 직속 상관의 권한을 남용해 강서연의 작전 기획망 접속을 차단하고 초급 간부나 할 법한 단순 타자 업무만 던져주었다. 강소령 머리 회전이 그렇게 빠르니 이번 신병대대 전입자들 안보관 교육 PPT나 예쁘게 꾸며봐.
애니메이션 효과 팍팍 넣어서 말이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모욕이었다. 그녀의 전술적 식견을 엑셀셀 병합이나 시키는데 낭비하게 만들어 자괴감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다. 2단계는 현장 부대 통제권자인 한민우 대위에게 하달되었다. 한대위 예하 포대장들 입단속 단단히 시켜. 향후 작전과 지시 그중에서도 강서연 소령이 서명한 공문이나 병력 차출 요구는 전부 시스템 오류 핑계대고 씹어버려. 알아들었지? 한민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수경례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더러운 하수구 청소는 입이 가벼운 류태현 중위에게 떨어졌다. 군대 내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즉 밑도 끝도 없는 사생활, 찌라시를 유포하는 사이버 테러극의 주연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막사 주변으로 강서연을 둘러싼 역겨운 가십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야, 강소령 진급 케이스 완전 사기인 거 아냐? 육본 인사참모부장 세컨드라는 썰이 파다하더라. 그러니까 그 짬에 작전장교 완장 차고 내려와서 상급자들한테도 개기는 거지. 뒷배가 투스타라잖아. 류태현이 뿌린 마라맛 지라시는 진실 1스푼에 거짓 9스푼을 버무려 병사들의 관음증을 완벽하게 자극했다. 순식간에 강서연은 작전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고위 장성에게 꼬리를 쳐 고속 승진한 화류계 장교라는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온몸을 휘감는 질축한 사보타주 속에서도 강서연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유치원생이나 할 법한 잔심부름조차 칼같이 보고서를 만들어 윗선에 던져주었고 전화를 피하는 예하 부대는 직접 지프차를 몰고 내려가 철창을 흔들며 기어코 업무 협조 사인을 받아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성희롱 섞인 뒷담화에는 귀를 닫은 채 강철 같은 멘탈로 정면을 응시했다.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한 건 가슴 속에 품은 진짜 사명이었다. 그녀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 투입된 비밀 감찰 조직 블랙라이언의 알파 독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난한 따돌림의 시간은 오히려 그녀의 수사 레이더를 더 예리하게 갈아주는 기폭제가 되었다. 타자수 노릇을 하며 겉도는 척 연기하는 동안 그녀는 일과 시간 외에 인적이 드문 부대의 사각지대들을 거미처럼 훑고 다녔다. 병영식당 취사장 뒷골목 탄약반의 낡은 군수 창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의 배수로까지 강서연의 코끝에 걸린 것은 단순한 하수구 악취가 아니었다. 짬짬이와 리베이트로 얼룩진 지휘부의 횡령 즉 수십억 단위의 검은 돈이 썩어 들어가는 구역질 나는 자본의 악취였다. 감찰의 첫 번째 타깃은 병사들의 급식 식단이었다. 인트라넷 재무결산서에 찍힌 흑룡 여단의 급식비는 인접 사단보다 20%나 넉넉했다. 그러나 식사 시간에 배식되는 메뉴는 교도소 짬밥만도 못한 퀄리티였다. 정부 및 특유의 쉰내가 진동하는 밥에 소금물 같은 멀건 똥국 특식으로 나오는 제육볶음은 살코기는 없고 돼지기름 덩어리뿐이었다. 증발해버린 수억 원의 밥값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취사장 뒷문을 몰래 조사하던 그녀의 시야에 매일 밤 수상한 탑차에서 내려지는 불량식자재 박스들이 포착되었다. 박스 겉면에는 대성농수산이라는 유령 페이퍼 컴퍼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라벨을 촬영해 전송했다. 이어진 두 번째 타깃 군수품 제3창고를 기습적으로 위장 점검한 그날 밤. 그녀의 모든 의심은 완벽한 물증을 갖춘 수사 파일로 전환되고 있었다. 강서연은 퀴퀴한 곰팡내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제3창고 구석의 낡은 나무 상자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모순점을 발견했다. 군수 서류상으로는 분명 작년에 보급 완료된 최신형 K21 장갑차의 정밀 예비 부품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묵직한 상자 안에는 이미 30년 전에 단종 처리된 구형 M48 패튼 전차의 시뻘겋게 녹슨 쇳덩어리 부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부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긴 건가? 서연은 순간 소름이 돋으며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실전 교전 상황에서 장갑차의 궤도나 엔진이 고장이라도 난다면 전선의 병사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부품 하나 없이 적의 맹렬한 포화 속으로 속수무책 내몰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비리를 넘어
수천 명의 전우들의 목숨을 돈과 맞바꾼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살인이었다. 서연은 군복 소매에 숨겨둔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로 그 끔찍한 진실의 증거들을 다각도에서 빠짐없이 촬영했다.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부조리의 피라미드 정점에 누가 군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사진과 이중 장부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여 공식적인 기밀 보고서 형태로 작성했다. 그리고는 그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이 썩어 빠진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송기호 대령을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최고 지휘관으로서 스스로 부대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정화시킬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참모장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서연은 굳게 다문 입술과 서늘한 표정으로 붉은 도장이 찍힌 기밀 보고서를 그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지난 한 달간 은밀히 추적하여 파악한 우리 여단 군수 시스템의 심각한 비리 정황들입니다. 참모장님께서 직접 이 장부들을 확인하시고 즉각적인 구속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송기호 대령은 그녀의 피땀 어린 보고서를 마치 잡지를 넘기듯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두꺼운 얼굴에는 그 어떤 놀라움이나 당혹감, 분노도 서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그는 이미 이 거대한 횡령극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 대령은 미련 없이 보고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는 독사 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응시했다. 강소령. 그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묻어났다. 자네는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파헤치려 하는군. 때로는 진실을 덮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특효약일 때도 있는 법이야. 그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뱀이 퓰리를 틀듯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귓가에 속삭였다. 자네는 군인치고 너무 똑똑해. 그래서 명줄이 짧아질 상이야.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은 튀는 돌을 반드시 정으로 쳐서 부숴버리는 곳이거든. 내 말이 무슨 경고인지 뼛속까지 이해했나? 그것은 달콤한 회유의 탈을 쓴 치명적인 협박이었다. 내 그늘 아래서 쥐 죽은 듯 조용히 눈을 감고 내 규칙에 복종한다면 자네의 출세길은 내가 장성까지 보장해주지. 하지만 계속해서 내 심기를 거스르며 들쑤시고 다닌다면 그땐 나도 자네의 그 얄팍하고 잘난 정의의 날개를 모조리 꺾어 부러뜨릴 수밖에 없어. 신하영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송기호의 탁하고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일말의 양심을 기대한 자신의 대화 시도가 철저히 무의미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이 부패의 소극적인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대 전체를 병들게 한 뒤에서 이 모든 비리를 조종하고 떡고물을 챙기는 거대한 악의 심장이자 머리였다. 아영은 주먹을 꽉 쥔 채 억눌린 분노를 안고 참모장실 문을 나섰다. 복도 모퉁이 저편에서 이른바 오룡회라 불리는 썩은 장교 사조직 멤버들이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비열한 조소를 흘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그물에 걸린 사냥감을 보듯 이 절망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이 좁고 폐쇄적인 군부대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된 외딴 섬이 되었다. 그리고 아영은 뇌리를 스치는 서늘한 각성을 경험했다. 이제 등 뒤는 절벽이며 더 이상 물러설 틈조차 없다는 것을. 이 탐욕으로 물든 생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늑대가 되어서는 부족했다. 늑대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더 잔인하고 더 압도적이며 피도 눈물도 없는 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아영의 흔들리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군 조직에 대한 순진한 희망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고 그 텅 빈 자리에 시퍼렇게 날이 선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군을 잡기 위한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은 이제 막을 올린 참이었다. 송기호 대령과의 서늘한 면담이 있은 후 강서연은 마치 입을 꿰맨 듯 외부적으로 완벽한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여단 지휘부의 비리나 시스템의 맹점에 대해 단 한마디의 개선 의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거대한 철옹성 앞에서 철저히 짓눌려 모든 의지를 상실한 패배자처럼 서연은 오직 자신의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무의미한 행정 서류 작업에만 코를 박고 몰두했다. 날개가 꺾여 추락한 듯한 그녀의 초라한 행보에 송기호와 그의 수족들은 축배를 들며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참모장님? 콧대 높던 강서연도 결국 계급장 앞에서는 별 수 없이 벌벌 떠는 나약한 계집일 뿐입니다. 기수 앞세워 몇 번 으름장을 놓으니 바로 눈 깔고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최성만 중령이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열하고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송기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만족스러운 썩소를 지었지만 노회한 여우답게 아직 경계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기묘하리만치 고요하고 깊은 눈빛이 자꾸만 가시처럼 걸렸다. 그것은 굴복한 자의 비참한 체념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파괴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처럼 직감되었기 때문이다. 방심은 금물이야. 독사는 대가리가 짓밟혀 죽은 척하다가도 사냥꾼이 방심하는 찰나에 가장 치명적인 독리로 발목을 물어뜯는 법이지. 우리는 저 기집애의 남은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놔야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 송대령의 뱀 같은 눈이 잔혹하게 번뜩였다. 그는 서연의 알량한 자존심을 수백 명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내어 다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패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부대 창설 이래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회적 공개 처형식의 각본을 짜기 시작했다. 비극이 연출될 메인 스테이지는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점심시간의 간부식당 한가운데로 정해졌다. 송기호 대령과의 숨막히는 독대 이후 강서연은 부대 내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철저한 침묵의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병참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나 비리에 대해 단 한 줄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거대한 부조리의 장벽 앞에서 모든 저항 의지를 상실한 망가진 시계처럼 서연은 오직 모니터만 뚫어져라 응시하며 영혼 없는 서류 작업에만 몰두했다. 날카로웠던 발톱이 완전히 뽑혀버린 듯한 그녀의 얌전한 태도에 송기호와 그의 추악한 신복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기 시작했다. 이것 보십시오, 참모장님. 제 예상이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천방지축 날뛰던 강서연도 결국엔 별 수 없이 겁먹은 암컷에 불과했습니다. 계급장으로 몇 번 꽉 눌러주니 알아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최성만 중령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오만하고 호탕하게 웃어 제꼈다. 송기호는 승리감에 젖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한 경계심마저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했다. 그의 본능은 서연이 보여주었던 그 흔들림 없는 심연 같은 고요한 눈빛을 자꾸만 경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백기를 든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해일이 밀려오기 직전의 기괴한 고요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목이 잘린 독사라도 방심하는 순간 튀어올라 사냥꾼의 숨통을 무는 법이야. 우리는 저 기집애의 얄팍한 숨통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버려야 해. 송대령의 음흉한 눈동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번뜩였다. 그는 서연의 자존심과 영혼을 모든 장교들이 지켜보는 광장에서 산산조각 내어 감히 복수라는 단어조차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악마적인 창의력을 발휘해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공개 처형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촌극이 펼쳐질 완벽한 무대는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북적이는 점심시간의 장교 식당으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운명의 타이머가 작동한 그날 점심시간, 간부 식당은 겉보기엔 평소처럼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소음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습기처럼 끈적하게 감돌고 있었다. 오룡회의 핵심 멤버 5명은 마치 사전에 동선을 맞춘 연극 배우들처럼
식당 정중앙의 VIP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오직 식당 출입문만을 뱀처럼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피냄새를 맡고 숨죽인 굶주린 늑대무리처럼 마침내 강서연이 육중한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핏기 없는 건조한 무표정으로 철제 식판을 든 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가장 후미진 구석자리로 조용히 향했다. 그녀가 차가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막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의 순간이었다. 기다렸다는 듯 최성만 중령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과장되게 어깨를 비틀거리며 마치 스텝이 꼬인 척 서연의 테이블 쪽으로 육중한 몸을 던지듯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꽉 쥐고 있던 얼음 가득한 물컵을 서연의 정갈한 군복 상의를 향해 각도를 맞춰 고의로 쏟아부었다. 어이쿠야,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네, 강소령.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스텝을 헛디뎠군 그래.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그녀의 가슴팍과 계급장을 흠뻑 적시며 뚝뚝 떨어졌지만 최성만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은커녕 먹잇감을 희롱하는 사디스트적인 비열한 미소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식당 안의 100여 개의 시선이 숨을 죽인 채 일제히 그들의 테이블로 쏠렸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쏟음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이고 철저히 기획된 집단 린치의 서막이라는 것을. 강서연은 젖은 옷을 털어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얼음물이 뚝뚝 떨어지는 턱을 치켜들고 영하의 칼바람 같은 서늘한 눈동자로 최성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장난치지 마시고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중령님. 비록 목소리의 데시벨은 낮았으나 그 안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투지와 경멸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감히 사냥감 주제에 기가 죽기는커녕 당당하게 고개를 쳐드는 그녀의 기세에 최성만의 일그러진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계급장도 낮은 어린 기집애 따위가 자신의 친히 내린 체벌에 토를 달고 덤벼든 것이다. 사과? 내가 실수로 물 몇 방울 흘린 거 가지고 지금 까마득한 상관인 나한테 대들겠다는 건가? 강소령, 정신이 나갔군.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험악하게 커졌다. 이때다 싶었는지 주변 테이블에 포진해 있던 오룡의 멤버들이 마치 먹이를 포위하는 하이에나 떼처럼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테이블을 둥그렇게 에워쌌다. 아이고, 최중령님. 뭐 이런 사소한 해프닝을 가지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십니까? 우리 강소령님이 아직 험한 야전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멘탈이 좀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기호 대령이 짐짓 인자한 어른인 척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하지만 그의 점잖은 말은 폭약에 불을 붙이는 치명적인 뇌관이었다. 그의 어투 속에는 여군은 태생적으로 감정적이고 멘탈이 약해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성차별적 프레임이 독버섯처럼 숨어 있었다. 역시 참모장님 통찰력이 정확하십니다. 곱상하게 화장이나 하던 여자가 거친 군대에 굴러들어오니 온실 속 화초처럼 저런 깃털 같은 장난에도 상처받고 징징대는 모양입니다. 정우진 소령이 구역질나는 음흉한 조소를 흘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더러운 입맞춤은 서연을 철저히 피해망상에 빠진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여자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녀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기고 고립시켜 그녀의 정당한 분노를 한낱 히스테리로 폄하하려는 악랄한 수작이었다. 강서연은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다. 자신이 송기호가 파놓은 거대하고 정교한 진흙탕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뼈저리게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척추는 단 1mm도 굽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영원히 저 구더기 같은 놈들의 술안쟁거리로 전락하고 말 터였다. 저는 상관에 대한 하극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타인의 군복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제 요구가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예민한 억지입니까?
결코 꺾일 줄 모르는 대나무 같은 그녀의 날선 반격에 마침내 최성만의 뇌혈관 속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이 건방진 미친년이 정말 끝까지 보자 하니까. 씩씩거리던 최성만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밥과 국이 가득 찬 자신의 식판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 행동을 신호탄으로 곁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던 나머지 오룡의 멤버들 또한 짠 듯이 각자의 묵직한 식판을 양손으로 치켜들었다. 그들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계급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약자를 짓밟는 이성을 상실한 괴물들의 끔찍한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송기호 대령이 뒷짐을 진 채 지옥의 문지기 같은 잔혹한 악마의 미소를 입가에 띠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소령, 뼈에 새겨둬라. 이게 바로 굴러들어온 돌을 길들이는 우리 흑룡 여단만의 전통적인 환영 방식이다. 그의 서늘한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5개의 묵직한 식판이 허공을 가르며 동시에 그녀의 여린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지는 이 참혹한 테러 행위와 함께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숨죽여 지켜보았던 바로 그 충격적인 식당 오프닝 장면으로 퍼즐처럼 다시 맞물려 들어간다. 그녀가 왜 이런 처참한 마녀 사냥의 제물이 되어야 했는지 그 추악한 비리의 원인과 배후가 모두 투명하게 밝혀졌다. 이제 관객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유일한 호기심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 인간 이하의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모욕의 진흙탕 밑바닥에서 그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핏빛 복수의 칼날을 번뜩일 것인가에 대한 터질 듯한 기대감. 송기호 대령의 오만한 마지막 선고가 사형 집행관의 잔인한 징소리처럼 팽팽하던 식당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 발겼다. 강소령, 이게 바로 우리 흑룡 여단의 방식이다. 그 저주받은 명령과 동시에 콧김을 뿜던 최성만 중령이 가장 먼저 묵직한 강철 식판을 강서연의 정수리 위로 사정없이 엎어버렸다. 철퍼덕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음과 함께 아직 매캐한 열기가 식지 않은 시뻘건 부대찌개 국물과 끈적한 흰 쌀밥이 폭포수처럼 그녀의 머리칼과 창백한 얼굴을 무자비하게 덮치며 흘러내렸다. 크하하하, 꼴 좋다. 최성만의 짐승 같은 폭소를 신호탄 삼아 포위망을 좁히던 나머지 4마리의 하이에나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들고 있던 식판을 그녀의 몸을 관역 삼아 집어 던졌다. 정우진 소령이 던진 기름진 제육볶음 덩어리가 그녀의 하얀 뺨을 철썩치고 바닥에 뒹굴었고 한민우 대위가 끼얹은 시큼한 깍두기 국물은 빳빳하게 다려져 있던 그녀의 명예로운 전투복 깃을 수치스러운 붉은색으로 처참하게 물들여 놓았다. 무리 중 가장 막내인 임재석 중위는 잠시 덜덜 떨며 망설이는 듯 했지만 등 뒤에서 자신을 찔러 죽일 듯 쏘아보는 송기호 대령의 뱀 같은 눈빛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는 결국 눈을 질끈 감은 채 자신의 짬밥을 서연의 군화 발밑에 왈칵 쏟아버렸다. 수백 명이 식사하던 대형 간부 식당은 순식간에 폭격이라도 맞은 듯 참혹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질척한 짬밥 찌꺼기가 바닥에 흩뿌려지는 불쾌한 마찰음, 날카로운 철제 식판들이 바닥을 나뒹구는 신경질적인 파열음.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현장을 지배하는 5마리 들개들의 광기 어린 악마적 폭소 소리가 끔찍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의 야만적인 사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광분한 최성만 중령은 씩씩거리며 식당 퇴식구 쪽에 놓여있던 거대한 파란색 잔반 수거통으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발로 차서 엎어버렸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침을 섞어가며 먹다 버린 온갖 종류의 구역질 나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역겨운 쉰내를 풍기며 하얀 타일 바닥으로 토해지듯 쏟아져 내렸다. 최성만은 맨손으로 그 부패해가는 오물 덩어리들을 한 움큼 질척하게 긁어모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강서연의 어깨와 가슴팍에 미친 듯이 지식이며 처발랐다. 어떠냐, 이 오만한 미친년아. 네가 우리보다 잘난 줄 알았지? 내년에 그 고결하고 잘 빠진 전투복이 똥통에 처박혀 썩어가는 꼴을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최성만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탁하게 뒤집혀 있었다. 그는 뼛속까지 박혀있던 젊고 유능한 엘리트 여군 장교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과 콤플렉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횡령의 꼬리가 밟혀 헌병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방어 능력이 없는 약자를 짓밟는 이런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물리력으로 배설하듯 해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머지 오룡의 쓰레기들 또한 그 피비린내 나는 광란의 마녀사냥 축제에 침을 흘리며 기꺼이 동참했다. 그들은 오물투성이가 된 강서연을 빙 둘러싼 채 차마 인간의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저열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폭포수처럼 무자비하게 쏟아냈다. 거보십시오. 군대라는 신성한 곳에 저런 기집년들을 장교랍시고 받아주니 부대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질질 짜며 부대물이나 흐리지 않습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저런 멘탈 터진 년한테 무슨 야전 작전 지휘를 맡겨. 차라리 영해취사장 보조로 던져버려서 양파나 까게 만드는 게 딱 전현 수준에 어울리지. 반반한 낯짝 믿고 위관급 간부들한테 꼴이나 치고 다니는 주제에 야, 내년이 이 지옥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내 발로 기어나가서 전출 신청서 쓰게 만들어주마. 그들이 뱉어내는 시궁창 같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늘한 유리 파편이 되어 서연의 심장과 영혼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 서연이 피땀 흘려 쌓아온 뛰어난 작전 통제 능력과 자부심, 그리고 한 명의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남김없이 짓밟고 난도질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주위의 반응이었다.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다른 장교들은 그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이짐의 현장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들은 마치 귀가 먹고 눈이 먼 마네킹들처럼 오직 자신들의 숟가락질 소리만 내며 고개를 쳐박고 묵묵히 밥알만 씹어 넘길 뿐이었다. 누군가 나서는 순간 자신도 진흙탕에 처박힐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된 그 역겨운 침묵은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암묵적인 동조이자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집단 방관이었다. 거대한 위계 질서로 무장한 이 강철의 요새 안에서 강서연을 보호해줄 방패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심해 한가운데 버려진 듯 완벽하게 혼자였다. 마침내 오룡의 짐승들의 천박한 광기가 그 역겨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옥좌에 앉은 제왕처럼 팔짱을 끼고 있던 송기호 대령이 나른하게 손을 들어 올려 사냥개들을 제지했다. 그는 이 끔찍한 공개 린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 피비린내 나는 공개 처형식을 통해 흑룡 여단이라는 자신의 부패한 왕국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공포 정치의 질서가 세워졌다고 확신했다. 그는 전투복이 찢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취나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서 있는 강서연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포식자의 여유가 뚝뚝 묻어나는 오만한 목소리로 그녀의 심장에 마지막 확인 사살의 쨘기를 박았다. 어떤가, 강소령? 굴러온 돌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대던 잘난 외부인들을 우리 흑룡여단이 얼마나 격렬하게 환영해 주는지 뼛속 깊이 새겼나? 그의 뱀 같은 속삭임 이면에는 여기서 숨이라도 쉬고 싶다면 내 구둣발 밑을 핥으며 평생 노예로 살아라는 지독하고 잔인한 복종의 메시지가 필리를 틀고 있었다. 송대령은 이제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을 기대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그녀의 처참한 잔해를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전리품처럼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오만한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괴한 이변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목석처럼 침묵하고 있던 그녀. 놀랍게도 그녀의 어깨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억울함에 복받쳐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서연은 고장난 인형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위로 꺾어 올렸다. 붉은 김칫국물과 밥알이 엉겨붙은 처참한 얼굴 위로 마침내 그녀의 두 눈이 드러났다.
그 시퍼런 눈동자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모멸감이나 치욕, 분노나 바닥없는 절망 따위는 단 한 줌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 눈은 마치 인간의 모든 감정세포가 소멸해버린 영하 50도의 툰드라 시베리아 한가운데의 차갑고 공허한 빙하 그 자체였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창백한 입술 양끝이 아주 미세한 각도로 비틀려 올라갔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지옥불의 가장 뜨겁고 깊은 밑바닥에서 피어난 기주먹이 들 정도로 서늘하고도 기괴하게 아름다운 죽음의 미소였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을 정면에서 마주한 순간 송기호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목덜미부터 척추를 타고 찌릿하게 흘러내리는 섬뜩한 사신의 한기를 뼈저리게 느꼈다. 짐승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의 봉인을 해제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강서연은 저항을 포기한 나약한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여준 그동안의 순종과 침묵은 결백을 포기한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한 허리케인이 에너지를 응축하며 숨죽이고 있던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난 그 재앙의 폭풍은 이제 곧 콧대 높은 늑대들의 부패한 성체를 뿌리째 뽑아 삼켜버릴 채비를 마쳤다. 오물로 얼룩진 강서연의 전투복 안주머니 속 그녀의 심장과 맞닿아 있는 가장 은밀한 그곳에는 이 썩어 문드러진 가짜 왕국을 단숨에 잿더미로 태워버릴 폭탄 같은 절대적인 힘이 숨쉬고 있었다. 국가안보실 직속 암행 감찰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늘한 은빛으로 번쩍이는 투스타 군사 통제권 신분증이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며 완벽한 사냥의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고 감찰의 정당성을 입증할 모든 명분과 그림이 완벽하게 짜였다. 사냥감들을 도간에 몰아넣을 모든 지옥의 세팅은 끝났다. 진정한 유혈낭자한 사냥을 시작할 축제의 시간이었다. 식당 안의 시간이 정지된 듯했다. 서연의 그 기괴하고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신의 미소 앞에서 수백 명이 뿜어내던 식당 안의 더운 공기가 영하의 온도로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피에 굶주려 헐떡이던 늑대들의 미친 듯한 조소도, 외면하던 방관자들의 비겁하고 불편한 침묵도, 그 모든 소음이 그녀의 기묘한 미소 하나에 압도되어 공기 중으로 완벽하게 소멸해버렸다. 서연은 천천히 마치 다른 차원의 시간을 걷는 사람처럼 아주 우아하고 느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젖은 머리카락에 볼품없이 들러붙은 쉰내 나는 바발들을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지극히 무심한 손길로 떼어냈다. 그리고는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는 가운데 전투복 어깨 계급장 위를 붉게 물들인 시큼한 김치 국물을 자신의 하얀 손등으로 슥 닦아내며 드디어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지옥의 문을 열어젖혔다. 강서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고요했지만 그 이면에는 산을 무너뜨릴 듯한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기이할 정도의 냉정함에 5명의 무리들은 점차 뒷걸음질을 쳤다. 뭐야? 저 여자. 막내 임재석 중위가 등골이 오싹해진 채 더듬거렸다. 강서연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생전 처음 겪는 공포였다. 서서히 고개를 든 강서연은 자신을 둥글게 에워싼 사내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첫 타깃은 가장 기가 죽은 임재석 중위였다. 임재석 중위. 티 없이 맑고 차가운 음성이 허공을 갈랐다. 출석부의 명단을 확인하듯 또박또박 뱉어내는 그 목소리에 임재석 중위는 억지로 침을 꿀꺽 삼켰다. 강서연의 시선은 곧 한민우 대위에게로 향했다. 한민우 대위 이어 최성만 중령과 정우진 소령을 차례로 짚고 넘어간 그녀의 칼날 같은 눈빛은 이 지저분한 소동의 총책임자인 송기호 대령의 면상에 꽂혔다. 그리고 참모장 송기호 대령. 그녀는 5마리 사냥감의 신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읊어내렸다. 마치 단두대 레버를 당기기 전 사형수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대조하는 심판관의 모습이었다. 강서연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들의 동공을 찌를 듯 응시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너희 5명. 강서연의 음성은 절대 0도의 얼음처럼 날이 서 있었다. 딱 10초를 주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발밑에 납작 엎드려 너희가 버린 쓰레기 같은 만행을 빌고 또 빌어라. 만약 거부한다면 강서연의 입술 사이로 오싹한 조소가 번졌다. 남은 군 복무 기간 내내가 아니라 너희가 숨쉬는 평생토록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는 절대자의 신탁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 도발적인 경고를 들은 송기호 대령과 일당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역겨운 폭소를 터뜨렸다. 특히 송기호 대령은 배를 잡고 낄낄거렸다. 인연이 충격을 받더니 아예 뇌가 어떻게 된 모양이네? 그는 강서연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미처 발악한다고 단정지었다. 10초? 아주 좋아. 실컷 세어보시지 강소령. 그 빌어먹을 10초가 지나면 내년의 목줄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똑똑히 구경해 줄 테니까. 그는 느긋하게 팔짱을 끼며 조롱 어린 시선을 보냈다. 철저히 자신의 우위를 과신한 태도였다. 그러나 짐승들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흐르는 이 10초가 신이 그들에게 허락한 최후의 구명줄이었다는 사실을. 강서연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무언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눈동자엔 일말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넷, 다섯, 여섯. 식당을 맴도는 공기는 시한폭탄의 뇌관처럼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올랐다. 숨죽인 구경꾼들은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 이 광기 어린 소동의 끝을 지켜보았다. 7, 8, 9. 그리고 남은 1초. 송기호 대령은 입꼬리를 한껏 올리며 조소를 거두지 않고 있었다. 10. 유예 기간은 종료되었다. 강서연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마치 짜인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주인공처럼 그녀는 여유롭고 단호한 손길로 전투복 안주머니를 뒤적였다. 이내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허름한 검정 가죽 지갑. 강서연은 지갑을 펼쳐 그 안에 고이 모셔둔 빳빳한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송기호 대령의 코앞으로 가차없이 들이밀었다. 찰나의 순간 송기호 대령의 거만하던 낯짝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안구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팽창했고 벌어진 턱은 다칠 줄을 몰랐다. 그는 환각을 본 것이라 자위하며 눈을 연거푸 비벼댔다. 하지만 눈앞에 들이밀어진 빳빳한 카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것은 일개 소령 따위의 흔해 빠진 신분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권위를 나타내는 웅장한 국방부 마크, 그 아래 빛을 발하는 영롱한 은빛 투스타, 바로 소장 계급장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또렷이 새겨진 이름과 소속, 육군소장 강서연, 육군특수전사령부 작전사령관. 그 활자 하나하나가 거대한 대포알처럼 송기호 대령의 멘탈을 박살내놓았다. 눈앞에 현기증이 일며 시야가 시커멓게 물들었다. 머릿속 퓨즈가 끊어지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졌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기집애라며 짓밟고 조리돌림했던 어린 여자. 제 주제도 모른다고 음쓰를 들이부었던 바로 그 대상이 707 특수임무단과 흑표 부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에 살아 숨쉬는 정점일 줄이야. 자신이 모시는 흑룡여단장은 물론이고 그 직속 상관인 사단장조차 함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절대적인 신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를 깎는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만만한 여군 장교를 건드린 수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존엄과 절대적인 위계 질서를 제 발로 질척하게 지식이고 조롱한 대역 죄인이 된 것이다. 하체가 젤리처럼 흐물거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의 땀샘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송기호 대령의 혼비백산한 몰골을 가장 먼저 눈치챈 이는 우측의 최성만 중령이었다. 송기호 대령의 시선을 따라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신분증을 확인한 그의 낯빛 역시 사색이 되었다. 투스타. 사시나무 떨듯 새어나온 최성만 중령의 신음소리에 정우진, 한민우, 임재석까지 덩달아 목이 메었다. 하늘을 찌를 듯 득이양양하던 그들의 낯짝은 삽시간에 저승사자를 맞닥뜨린 망자처럼 일그러졌다. 파멸의 두 배 빠졌음을 자각한 순간이었다.
알량한 권력욕에 취해 내뱉은 모욕이 독화살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에 박힌 꼴이었다. 무자비한 심판의 철퇴가 정수리를 깨부수기 직전의 타이밍.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인은 머리칼에 쉰내 나는 짬통 찌꺼기를 뒤집어 쓴 채 지옥의 야차처럼 서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서연의 위압적인 선전포고는 찰나나마 짐승 무리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그러나 침묵은 얇은 유리창처럼 금세 박살났다. 송기호 대령의 입에서 억눌렸던 폭소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 비릿한 웃음을 기폭제로 억눌려 있던 4명의 부하들 역시 어깨를 들썩이며 비웃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야, 이 여자 진짜 미쳐 돌아갔네. 스트레스가 뇌를 뚫었나 보지? 송기호 대령은 강서연이 수모를 겪다 못해 과대망상에 빠졌다고 단단히 오해했다. 그의 망막에 비친 강서연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빨 빠진 가련한 떠돌이 개일 뿐이었다. 좋아, 그놈의 10초. 세어보라고, 강소령. 10초 뒤에 내 군복이 어떻게 갈갈이 찢기는지 아주 명당해서 관람해 줄 테니까. 턱을 쳐들며 팔짱을 낀 그는 여유작작했다. 철권 통치로 일궈낸 자신의 영지에서 반기를 든 자는 모조리 짓밟아 왔기에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해봐. 내깟 년이 날뛰어봤자 뭐 어쩔 건데. 최성만 중령마저 목핏대를 세우며 합세했다. 절대 권력 앞에서 발버둥치는 그녀의 초라한 꼴이 되레 그들의 가학성을 자극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발악에 더는 응수하지 않았다. 소음 공해를 걸러내듯 무신경한 그녀의 시선은 놈들의 정수리 너머의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속으로 삼킨 초침 소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7, 8, 9, 그리고 최후의 1초. 송기호 대령의 입가에는 여전히 우월감에 찌든 웃음기가 가시지 않았다. 10. 마침내 종이 울렸다. 강서연의 얼굴에서 감정의 찌꺼기가 모조리 증발했다. 그녀는 계산된 무대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주연 배우처럼 거침없이 손을 뻗어 가슴팍 안주머니를 열어젖혔다. 투박한 검은 지갑이 그녀의 소나귀에 잡혀 나왔다. 찰칵. 지갑이 열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신분증이 빛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것을 송기호 대령의 면전에 들이댔다. 바로 그 찰나 송기호 대령의 느물거리던 표정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안구는 튀어나올 듯 부풀어 올랐고 턱관절은 헐거워졌다. 현실 부정을 하려는 듯 손등으로 두 눈을 마구 비벼댔다. 헛것이길 간절히 바랐지만 시야를 가득 채운 그 플라스틱 조각은 소름 끼치도록 생생한 현실이었다. 눈앞의 물건은 한낱 소령 따위의 허접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인 호국 마크가 번쩍였고 그 아래쪽엔 태양처럼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밑을 채운 그녀의 진짜 정체, 육군 소장 강서연, 육군 특수전사령부 작전사령관. 그 무시무시한 직함들이 강철 둔기가 되어 송기호 대령의 전두엽을 무참히 후려갈겼다. 시야가 암전되며 뇌세포가 모조리 타버린 듯한 백지 상태가 찾아왔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며 지금 자신이 저지른 폐륜적 상황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계집애라 칭하며 지식였던 어린 핏덩이, 건방지다며 군화발로 차버리려 했던 여자, 심지어 정수리에 더러운 짬통을 쏟아부었던 그 타깃이 무려 707 부대와 흑표 부대 등 육군 최고의 살인 병기들을 지휘하는 정점의 사령관이었다니. 소속 부대인 흑룡여단장과 사단장 할배조차 감히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절대 권력자였다. 이제야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단순히 만만한 후배 장교를 괴롭힌 수준의 징계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자신의 두 손으로 군대의 절대적 강령과 국가의 심장을 찢어 발긴 끔찍한 반역 행위였다. 관절이 비명을 지르며 송기호 대령의 무릎이 사정없이 꺾이기 시작했다. 전신의 모공이 열리며 식은땀이 홍수처럼 흘러내렸다. 이 기괴한 침묵을 가장 먼저 깨달은 자는 우측에 있던 최성만 중령이었다. 송기호 대령의 시선 끝을 쫓아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훔쳐본 최성만 중령의 안면 근육 역시 마비된 듯 새하얗게 질렸다. 투스타,
턱이 빠진 듯 헐떡이며 내뱉은 최성만 중령의 단발마에 정우진, 한민우, 임재석의 표정도 완전히 굳어버렸다.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조롱기는 자취를 감추고 짐승 앞에 초식동물 같은 원초적 공포만이 남았다.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음을, 그것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늘을 찌르던 그들의 기고만장함이 제 목 조르는 단두대의 칼날로 둔갑해버렸다. 그토록 자비 없는 심판의 종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부러진 칼날 위에서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저 집행관의 손에 들린 자그마한 카드 한 장은 그들이 쌓아 올린 썩은 제국을 일격의 잿더미로 날려버릴 무한한 파괴력을 쥐고 있었다. 완전한 게임 오버였다. 가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조작된 위조 신분증이라고. 정우진 소령이 너덜너덜해진 이성의 끈을 붙잡고 발작하듯 악을 썼다. 밀려오는 공포를 애써 부정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래, 맞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엿먹이려고 뒷골목에서 파온 게 분명합니다. 한민우 대위와 임재석 중위 역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맞장구를 치며 현실 도피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겨운 정신 승리는 강서연의 우아한 손짓 한 번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강서연은 아무런 대꾸 없이 지갑을 갈무리하고는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군용 통신기기를 뽑아들었다. 버튼 하나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켜자 뚜루루 하는 신호음이 단 2번 울리기도 전에 통신이 연결되었다. 지지직거리는 스피커 너머로 이 기지의 정점인 투스타 사단장의 바짝 얼어붙은 깍듯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충성.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서연은 액정을 든 채 핏기가 가신 송기호 대령을 직시하며 입을 열었다. 사단장. 나 강서연인데 지금 흑룡여단 장교 전용 식당 한가운데 서 있네. 그 짧은 보고에 수화기 너머의 사단장은 펄쩍 뛰는 듯한 기합 소리와 비명을 동시에 내질렀다. 사령관님. 언질도 없이 그런 누추한 곳에는 어찌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사단장의 처절한 떨림은 이 믿기 힘든 악몽의 종지부를 찍는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다. 아, 재미있는 구경을 좀 했지. 내 부하들이 격하게 환영해 주느라 오물 벼락을 씌워주더군. 사단장 당장 헌병대 무장시켜서 5분 안에 튀어와라. 여기 굴러다니는 병균 덩어리 쥐새끼들을 직접 청소해야 할 테니까. 강서연은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통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토너버린 식당 안 혼이 빠져나간 채 마네킹처럼 서 있는 5명의 타락한 장교들을 향해 그녀의 서리빨 같은 최종 판결이 떨어졌다. 송기호 대령. 저승문을 여는 염라대왕의 음성보다 무자비하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작전사령관의 절대 권한으로 하달한다. 현 시간부로 내 놈과 그 뒤에 꼬리치는 4마리 똥개들의 보직을 전면 해임한다. 너희는 이제 이 순간부터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폐기물이다. 그 한마디는 그들의 오만한 계급장과 알량한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극형 선고였다.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그들만의 왕국은 흔적도 없이 붕괴되었다. 골목 대장 노릇을 하던 송기호 대령과 찌질한 호위무사들은 밀어닥치는 거대한 군법의 해일 앞에서 한낱 부유물처럼 휩쓸려갈 운명만 남았다. 길고 길었던 폭정의 시대는 이렇게 허무하고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저건 가짜야.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말도 안 돼. 정우진 소령이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다. 무너지는 현실을 애써 꿰어 맞추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 비참한 동아줄에 다른 잔당들 역시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맞아. 우리를 겁주려고 어디서 장난감 같은 걸 파온 게 분명해. 저 여자는 기껏해야 소령 나부랭이라고. 한민우 대위와 임재석 중위도 악을 쓰며 동조했다. 이 숨막히는 지옥도가 그저 그녀가 연출한 몰래카메라일 것이라며 최면을 걸고 싶어 했다. 철옹성 같던 자신들의 뒷배가 이토록 맥없이 증발할 리 없다는 헛된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겨운 합창은 강서연의 우아하고도 섬뜩한 미소 앞에서 바스라졌다.
강서연의 입꼬리가 호를 그리며 짙은 비웃음을 흘렸다. 가짜? 그래, 정 못 믿겠다면 진짜 현실을 떠먹여주지. 그녀는 귀찮은 듯 지갑을 갈무리하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전술용 무전폰을 꺼내 들었다. 단축 다이얼을 꾹 누르고 스피커 모드를 활성화했다. 신호음이 2번을 채 넘기기도 전 통신망이 뚫렸다. 수화기 너머로 기지의 최고 책임자인 사단장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고 흘러나왔다. 충성. 사령관님, 어인 일이십니까? 강서연은 폰을 기울인 채 혼을 잃은 송기호 대령을 직시하며 건조하게 말했다. 사단장. 강서연인데 내가 지금 흑룡여단 장교 식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대접을 받고 있어서 말이야. 그 무심한 한마디에 사단장은 거의 발작에 가까운 고함을 쳤다. 사령관님, 행차하신다는 언질도 없이 거긴 어쩐 일로? 설마 밑에 놈들이 결례라도 범했습니까? 사단장의 그 공포 질린 절규는 짐승들의 목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완벽한 처형식이었다.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려던 5마리 개들의 낯짝에서 온기가 완전히 증발했다. 사시나무 떨듯 그들의 무릎이 통제력을 잃고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무리들. 강서연의 음성은 영하의 칼바람처럼 날카롭고 서늘했다. 오늘 참으로 흥미로운 환영 행사가 있었지. 당신네 여단의 용맹한 장교 5명이 내게 잊지 못할 인사를 건넸거든. 그녀가 내뱉는 단어들은 사단장의 숨통을 틀어쥐는 비수와 진배 없었다. 그러니 사단장은 당장 무장 헌병을 대동하고 5분 안에 이 식당으로 출두하시오.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을 직접 수거하지 않으면 내가 이 부대 전체를 엎어버릴 테니 명심하는 게 좋을 거요. 강서연은 상대의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수화기를 내리쳤다. 전화를 끄는 강서연은 넋을 잃고 석상처럼 굳어버린 5명을 노려보며 사형 선고를 하달했다. 송기호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자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저승사자의 그것이었다. 특수전 사령부 작전사령관의 이름으로 통보한다. 현 시점부로 너와 내 곁에 선 짐승 4마리의 모든 군사적 권한을 영구 박탈한다. 너희는 이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민간인일 뿐이다. 그 서늘한 일갈은 한순간에 그들이 쌓아온 모든 권력을 산산조각 내는 완벽한 파멸의 선고였다. 그 찰나 건물 밖에서 굉음을 내며 군용 지프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5분은커녕 3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 사단장이 제 목줄을 지키기 위해 사색이 되어 달려온 것이다. 육중한 식당 문이 박살날 듯 열리고 군복이 땀으로 흥건한 사단장이 허겁지겁 뛰어들었다. 그 등 뒤로는 소총을 쥔 헌병대원들이 살기를 뿜어내며 도열했다. 식당 내부의 아수라장을 목격한 사단장은 턱이 빠질 듯 경악했다. 오물이 잔뜩 튄 전투복 차림으로 압도적인 살기를 뿜고 있는 강서연 소장, 그리고 그 발밑에서 혼이 나간 듯 덜덜 떠는 5명의 반역자들. 단숨에 사태를 직감한 사단장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강서연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다시피 엎드렸다. 사령관님,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의 고삐를 제대로 쥐지 못한 탓입니다. 그는 부하들이 헌병대 전체를 날려버릴 만한 대역죄를 저질렀음에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강서연은 그의 변명을 철저히 무시했다. 시선 한 자락 주지 않은 채 굳은 손가락으로 5명의 패거리들을 지목하며 헌병대장에게 일갈했다. 저 반역자들을 당장 포박해라. 서리빨 같은 명령이 공간을 찢자마자 헌병들이 맹수처럼 덮쳐들었다. 장교들의 양팔이 등 뒤로 잔인하게 꺾이고 찰칵거리는 금소금과 함께 수갑이 단단히 채워졌다. 살려주십시오. 이건 모함입니다. 사령관님. 제발 자비를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애원도 강서연의 얼음 같은 눈빛을 녹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짐수레에 실리는 도축용 가축처럼 바닥을 끌리며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부대 안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자들의 권력이 먼지처럼 바스라지는 비참한 최후였다.
폭풍이 휩쓸고 간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에 휩싸였다. 강서연은 그제야 핏기를 잃은 채 서 있는 수십 명의 구경꾼 장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방관한 당신들. 그녀의 음성에는 짙은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검기는 여전했다. 당신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을 오늘 버렸다. 악행을 목격하고도 눈을 감았고 짓밟히는 진실을 외면했으니 당신들도 저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공범이다. 그 서늘한 질책에 장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내일부터 이 부대는 뼛속까지 털어낼 고강도 특별 감찰에 들어간다. 단 하나의 썩은 뿌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도려내겠다. 똑똑히 새겨들어라. 그 묵직한 선전포고를 끝으로 강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대기 중이던 사령관 전용 지프에 오른 그녀는 매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남기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사단장과 남은 지휘관들은 거대한 쓰나미가 덮친 폐허에 선 생존자들처럼 넋을 놓고 있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이었지만 뼛속 깊이 각인된 사실 하나는 분명했다. 그들이 누려왔던 안일하고 썩어빠진 철밥통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는 것. 저 서슬퍼런 여성 장군의 지휘 아래 부대 전체를 피로 씻어낼 무자비한 숙청의 칼바람이 이제 막 첫 궤적을 그렸다는 것을 말이다. 흑룡여단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심판의 밤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당일 야간, 흑룡여단은 부대 창설 이래 유례없는 피바람을 맞았다. 강서연 소장의 특별 지시로 헌병대와 상급 부대 감찰실이 통합된 메머드급 특검이 즉각 출범했다. 이로 타깃은 구금된 5마리의 독버섯을 철야로 쥐어짜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까발리는 것이었다. 조사실 내부는 과의 냉동고처럼 스산했다. 독방에 뿔뿔이 갇힌 범죄자들의 낯짝에서는 예전에 거만했던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목이 매달릴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일렁였다. 베테랑 수사관들이 숨통을 조여갔다. 선택해라. 벌레처럼 다 불고 징역형을 감형받을지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 군 교도소에서 뼈를 묻을지. 그러나 썩은 물에 오래 담긴 자들답게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악의 총본산인 송기호 대령은 교활한 구렁이처럼 입을 닫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군 전문 변호인단이 오기 전까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뻔뻔한 선언이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법망의 빈틈을 찾으려는 간악한 발악이었다. 그 교착 상태를 깨고 묵직한 철문이 열리더니 강서연 소장이 성큼 들어섰다. 오물을 뒤집어 썼던 이전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칼주름이 잡힌 신형 전투복 차림의 그녀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었다. 표정은 밀랍처럼 굳어 있었으나 안광만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손짓 하나로 수사관들을 밖으로 물렸다. 이윽고 송기호 대령의 면전에 의자를 끌어당겨 천천히 착석했다. 송기호 대령. 낮게 깔린 강서연의 음성에는 상대의 길을 단숨에 눌러버리는 묵직한 쇳덩이 같은 무게감이 있었다. 아까 식당에서 내게 한 쓰레기 같은 장난질은 굳이 문제 삼지 않지. 네가 그동안 저지른 구역질 나는 악행들에 비하면 그건 애들 장난 수준이니까. 그 단호한 기세에 송기호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요동쳤다. 강서연은 서류 가방을 열어 묵직한 파일철을 철제 책상 위로 툭 던졌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은밀히 캐낸 부대의 시커먼 장부들이었다. 첫 번째 신문이다. 송기호, 계급장마저 떼어낸 호칭. 작년 4분기 문서상으로 입고된 최신형 K11 소총용 야간 투시경 300세트. 그거 어느 블랙마켓에다 팔아넘겼나? 급소를 찌르는 정확한 추궁은 그의 방어막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죽창과 같았다. 송기호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신복 중에 신복들만 공유하던 1급 비밀 장부가 어떻게 저 여자의 손에 들어갔는지 경악할 노릇이었다.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건지.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끝내 오리발을 내밀었다. 기억이 안 나신다? 강서연의 입술 사이로 조소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지.
그녀가 다시 던진 문건은 대성농수산이라는 납품업체의 이중 장부 사본이었다. 내 놈의 처남 명의로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 이걸로 지난 5년 동안 빼돌린 부식비만 자그마치 30억이더군. 국군 장병들에겐 곰팡이 핀 양배추와 썩어가는 폐고기를 먹이면서 내 놈의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렸지. 내 말이 틀리나? 송기호의 마지막 이성적 방어벽이 와르르 허물어졌다. 정수리에서부터 굵은 땀방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내 놈의 뼛속까지 꿰뚫어보고 있다. 송기호. 네가 이 여단을 개인 사유지처럼 굴리며 뒷돈을 챙긴 검은 커넥션, 차명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다 파악해뒀어. 네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완벽하게 알고 있지. 강서연의 음성은 목을 조르는 사신처럼 그를 압박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여기서 모든 진실을 토해내고 속죄의 옥살이를 할 텐가? 아니면 끝내 버티다 내 아내와 대학생 딸 자식까지 돈 세탁 공범으로 쇠고랑을 차는 참극을 감상할 텐가? 상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완벽한 최후 통첩이었다. 마침내 철옹성 같던 송기호의 오만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눈앞의 인물이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뿌리째 뽑아버릴 파괴신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말하겠소. 전부 다 부르겠소. 덜덜 떨리는 입술 사이로 항복 선언이 터져나왔다. 송기호를 신호탄으로 다른 독방에 있던 최성만, 정우진, 한민우, 임재석 네 마리의 승냥이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며 자백을 쏟아냈다. 그들은 형량을 줄이려 서로를 물어뜯으며 감춰둔 구린내 나는 비리들을 앞다투어 폭로했다. 밤새 취합된 진술서의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다. 이들은 단순한 가혹행위 주동자가 아니라 군납 비리, 진급장사, 부대 자금, 돈 세탁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최악의 범죄 카르텔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방패가 되어야 할 신성한 군대를 썩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역겨운 실태. 강서연은 그 끔찍한 증언들을 냉혹하게 타이핑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요행을 바라는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진정한 피해 숙청은 지금부터였다. 이 썩어 빠진 군벌 세력의 실체를 완전히 도려내어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였다. 지독했던 흑룡여단의 칠흑 같은 밤이 거치고 여명의 빛과 함께 날것의 진실이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오직 단 한 명의 결연한 여성 장군이 일궈낸 기적 같은 쿠데타의 진압이었다. 강서연이 움켜쥔 숙청의 검은 이제 부대 바깥, 더 높은 윗선의 도살인 흑막들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반년 후 중앙군사법원은 군부를 뒤흔든 카르텔 주동자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철퇴를 내렸다. 창군 이래 최악의 방산비리 및 하극상 사건으로 명명된 이 재판은 전 국민의 공분이 쏠린 가운데 속전속결로 타결되었다. 악의 축이었던 송기호 전 대령은 특수공금 횡령, 지휘권 남용, 불법 상납 등 10여 개의 중범죄가 모두 인정되어 군 재판부 사상 이례적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군인 연금 몰수는 물론 불명예 전역 처리되어 그의 이름은 군 범죄사의 가장 추악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의 손발 노릇을 한 최성만 전 중령, 정우진 전 소령, 한민우 전 대위, 임재석 전 중위에게도 자비는 없었다. 그들 역시 가담 수위에 따라 최하 15년 이상의 중형을 언도받고 죄수복을 입었다. 한때 흑룡여단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며 포갑을 일삼던 그들은 이제 빛 한 줌 들지 않는 독방에서 평생을 참회해야 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철퇴는 가혹하고도 정확했다. 판결봉의 울림과 함께 법정 안에는 비로소 짓밟혔던 정의가 부활했다는 장엄한 전율이 흘렀다. 그러나 참극의 마무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전대미문의 사태는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 썩은 고름을 짜내는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폐쇄적인 병영악습과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전면적인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전후방을 막론하고 대대적인 암행 감찰이 벌어졌고 곳곳에 숨어있던 제2, 제3의 송기호 무리들이 강제 예편당하는 피바람이 불었다. 밀실에서 묵살되던 마음의 편지 시스템은 외부 민간 기구와 연동되도록 대폭 뜯어 고쳐졌으며 성별과 계급을 떠나
군사들의 기본권을 사수하는 강력한 헌장이 제정되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섬은 일부 미치광이들의 폭주 무대에서 벗어나 상식과 전우애가 살아 숨쉬는 진짜 군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원지였던 흥룡여단은 사실상 간판만 남긴 채 부대를 갈아엎었다. 구시대의 찌꺼기 같던 간부들은 전원 물갈이 되었고 청렴 결백한 참군인들이 그 자리에 전면 배치되었다. 영내 식당부터 사격장까지 오로지 장병들의 피와 땀을 보상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이 거대한 군개혁의 폭풍 한가운데에는 혜성처럼 나타난 강서연 소장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일말의 타협 없이 완수해냈다. 썩은 환부를 잔인할 만큼 정확히 도려내고 그 피투성이 땅 위에 병사들을 위한 푸른 새싹을 심은 것이다. 목표를 이룬 그녀는 흥룡여단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본진 국가 최고의 인간 병기들을 통솔하는 특수전사령부 작전사령관의 영예로운 자리로 미련 없이 복귀했다. 여단 병사들 사이에서 흥룡의 잔다르크라는 불멸의 신화만을 남긴 채 쿨하게 퇴장한 것이다. 그렇게 매서웠던 겨울이 가고 새롭게 탈바꿈한 부대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로부터 반년 뒤 특수전사령부 대연 병장에서는 화려한 예포 소리와 함께 부대 창설 기념일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VIP석을 메운 군 수뇌부와 수천 명의 하객들 그 중심에 강서연 소장이 당당히 서 있었다.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잠입했던 과거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어깨에 선명한 투스타를 단 완벽한 야전 사령관의 위용이었다. 냉혹했던 그녀의 입가에는 이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기념식의 피날레로 유공자 표창 순서가 다가왔다. 강서연은 군악대의 연주 속에 단상 중앙으로 나아가 늠름한 장병들의 가슴에 영광의 증표를 수여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대상자, 강서연의 입술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 호명되었다. 전 흥룡여단 작전과 현 특전사 작전장교 윤건호 소령. 관람석 구석에서 긴장한 채 대기하던 청년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그는 과거 부패의 소굴에서 유일하게 양심을 지키며 강서연에게 은밀히 비리 장부를 건넸던 푸른 피의 조력자였다. 부대원들의 보복을 각오하고 진실의 편에 섰던 그의 헌신을 강서연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특전사 핵심 참모로 전격 발탁하여 곁에 둔 것이었다. 윤건호 소령은 감격에 겨워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올랐다. 그는 썩은 세상을 갈아엎은 자신의 롤모델을 벅찬 동경의 시선으로 마주보았다. 강서연은 그의 가슴팍에 영롱하게 빛나는 무공 훈장을 정성스레 달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수고했어. 윤소령, 자네가 보여준 기계가 아니었다면 이 승리는 없었을 거다. 그 묵직한 인정에 윤건호 소령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참았던 눈물이 맺히는 순간 연병장 전체가 떠나갈 듯 거대한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것은 그저 개인을 향한 치하가 아니라 부패라는 거대한 악의 축과 싸워 이긴 소수자들의 꺾이지 않는 신념에 바치는 거대한 헌사였다. 강서연은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자신의 군단을 굽어보았다. 피비린내 나던 기나긴 사투는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 찢긴 상흔들은 아무러 연대의 상징이 되었고 서로를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 그 흉터가 아문자리마다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하고 눈부신 내일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악취나는 지옥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기어코 스스로 빛나는 여명을 쟁취한 불세출의 지휘관. 강서연이 써내려갈 진짜 위대한 병법은 이제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통쾌한 군사 활극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명의 흔들림 없는 군인이 썩어빠진 거대 카르텔을 박살내고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정립했는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진짜 용기란 과연 무엇인지, 참된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하고 다양한 감상들을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열띤 피드백이 다음 에피소드를 제작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속 답답함을 뻥 뚫어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랑만큼 더 알차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